세계에서 7번째로 무장 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입니다. 이건 사실 에어울프에서 봤어요. 그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에어울프라고 했지. 그러고 표정 맞추고 네. 이제 또 돌아와서 또 호텔 소속가에서 첼로 치러 가는 거 아닌가? 스카이넷의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예, 내가 왜 날아가야 되나 이러고 막 보면 그러지 않겠죠 설마? 그러지 않겠죠 설마?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 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 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 웨폰 K.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무장 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입니다. 아, 이 독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그렇죠, 이게. 그렇죠. 예. 바로 작년 12월 26일에 육군에 첫 인도된 소형 무장 헬기 미르온 덕분인데요. 아, 예. 오늘은 이 미르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이 미르원은 순수 우리말로 용을 뜻하는 미르하고 예. 숫자 100이 또 온이래요. 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다. 아. 그래서 온 그렇게 쓰는데. 용 100%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참고로 이 이름은 공고를 내서 채택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참여했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아, 어떤 이름을 내셨나요? 저 에어울프로. 하여간에 에어울프가 될 뻔한 미르온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프로그램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개발 배경을 잠시 살펴봐야겠는데요. 현재 운용 중인 500MD 디펜더와 네. 코브라 공격 헬기를 대체하는 국산 헬기라고 합니다. 네, 네. 이게 원래 우리나라는 KHP, 즉 한국형 헬리콥터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동 헬기를 개발하고 그걸 토대로 경공격 헬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었어요. 문제는 이제 KHP 계획의 결과물이 수리온인데 네, 네, 네. 경공격 헬기라고 부르기엔 너무 커져버렸어요. 뭐 아. 9톤, 2만 파운드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중형 이상급 헬기. 그렇죠. 예. 결국 대형의 하이급 공격 헬기는 아파치 가디언 AH-64E죠. 이것을 해외에서 직도입하고 이제 소형 공격 헬기는 국내 개발하기로 결정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이 소형 헬기를 야 이건 시장성이 너무 낮겠네라고 판단해서 민수용으로도 판매가 가능한 다목적 헬기로 방향이 바뀝니다. 즉 다목적 헬기를 만들어서 민수용으로도 팔고 그것에 무장용을 개발해서 소형 공격 헬기를 만들기로 한 거죠. 명칭도 공격 헬기였던 게 LAH 즉 소형 무장 헬기로 바뀝니다. 무장 헬기로. 예. 유럽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에서 제작한 H155 이걸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이 기종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제공하고 해당 기종의 유럽 내 그 본사 생산을 단종시켜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만들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걸 기반으로 소형 무장 헬기 LAH를 자체 개발한 거죠. 해당 업체에서 단종된 기체를 들고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어느 나라가 자국의 헬기 최첨단 고급 기술을 그냥 줘요. 아무리 돈 낸다고 해도 잘 안 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쟤네가 단종은 했지만 그걸 들여서 우리가 쓸만하게 어떻게 리뉴얼 하는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사실 헬기 개발 기반이 없잖아요. 스타트는 이렇게 해서 스타트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소형 무장 헬기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반이 좀 꽤 되잖아요. 아무래도 많죠. 네, 소형 무장 네. 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 헬기라는 게 수요가 적다 보니까 네. 규모의 경제가 안 살지 아,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요 재원이 전장 14.3m, 전고 4.3m, 전폭 3.9m에 최대 속도가 324km로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아, 그렇군요. 항속거리도 최대 905km 상당히 나갑니다. 905km는 꽤 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소형이라고 하지만 최대 이륙 중량이 4.9톤, 거의 5톤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쌍발이에요. 엔진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 사실 그 단발 타면 예. 파일럿들한테 물어보면 불안불안하다.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예. 이게 2031년까지 160여 대가 우리 군에 전력화될 예정이고요. 그렇죠. 예. 양산 1호기를 포함한 초도 물량을 육군 항공학교에서 배치해서 조종사, 정비사 등의 운용 요원 양성에 우선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이제 이 기체 주요 성능을 우리 군이 빨리 습득을 해야 될 텐데 네. 이 어떤 주요 성능들이 있을까요? 이게 공격 헬기잖아요. 그렇죠. 공격 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적을 먼저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이 TADS 장비라고 하는데 이 TADS 장비가 우리 그 미르온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주야간 상관없이 표적을 아주 정확히 발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근데 이런 기능은 지금 현대 공격 헬기한테 거의 기본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조종석에 방탄 좌석 측면에 방탄판 같은 거 놨고 제일 중요한 게
미사일 경보 수신기 보통 MWR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레이저 경보 수신기, 그다음에 레이더 경보 수신기 보통 이제 LWR, 그다음에 RWR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보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헬기들도 이런 장비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없진 않죠. 예. 네. 그런데 꽤 많이 당했단 말이죠. 특히 맨페즈한테. 아무래도 맨페이지가 골치 아픈 게 네. 이게 뭐 레이더나 레이저 같은 걸로 미리 조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단 그거부터 문제고 네. 러시아 헬기 공격 헬기들이 아무래도 네. 최신 기종들은 아니에요. 벌써 네. 이게 기본적으로 90년대 부터 2000년대 초반 이 기술로 만든 것들이고 그러니까 러시아군 헬기가 저렇게 당하는데 이게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무장체계 같은 경우도 네. 러시아제 공격 헬기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라인 오브 사이트 즉 네. 그 가시선 가시선이죠. 예. 저 표적을 직접 가시선 내에 두고 쏴야 되는 그렇죠. 무장들이 대부분이라 네, 맞아요. 이 미론 LAH 같은 경우는 비가시선 공격이 그렇죠. 가능한 무기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군보다는 한결 좀 나은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제가 왜냐하면 실전을 통해서 이런 걸 좀 말씀드려야지 시청자분들이 훨씬 좀 이해가 좀 빠를 그렇죠. 것 같았어요. 예.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자동 비행 조종 장치 있습니다. 이제 AFCS라고 해서 이게 무장에 특화된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첫 번째 프리커맨드 모드인데 이게 미르온에는 20mm 기관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화면에서 보기에 그냥 그냥 두두두두 나가나 보다 하는데 이게 진동이 굉장하죠. 사실. 만만치 않죠. 예, 예. 굉장히 진동하는데 이거를 보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정해야 되는데 이 보정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 프리커맨드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LOS 지금 라인 오브 사이트 아까 방금 말씀하신 예. 거 가시선에서 있었던 적의 표적을 입수하게 되면 이것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있대요. 이게 약간 뭐 흑표전차나 K21도 비슷한 기능이 있거든요. 네, 네. 또 그런 기능의 업그레이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거 사실 제가 이건 사실 에어울프에서 봤어요. 이게 헬멧에 예. 이게 딱 나타나요. 그죠, 그죠. 네모나게 딱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에어울프라고 했지. 그러고 표적 맞추고 이제 또 돌아와서 또 호텔 소수가에서 첼로 그렇지. 옆에 이제 강아지 한 마리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통합 전자지도 시스템. 이게 사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 헬기가 제대로 네트워크전을 전혀 수행을 못해서 엄청난 뭐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러시아도 뭐 이제 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는데 러시아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어서 실제로 러시아군 파일럿들이 월마트에서 살 수 있는 등산용 내비게이션을 예. 그 GPS를 꼽고 그 비행하는 장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전투기 그런 경우가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인데 우리 미로는 아니죠. 아무래도 현대 가장 21세기의 공격 헬기다 보니까 네. 육군 전술 데이터 링크 KVMF와 네. 한국경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K 이거를 이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네트워크를 활용한 작전 수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국산 항공기에 최초로 장착을 했고요. 이게 지금 전술 데이터 링크라는 거는 뭐 함정, 항공기, 그다음에 지상군이 보유한 센서를 통해 얻은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제 이 공유하는 그렇죠. 서로 그런 공유해서. 통신망이죠. 예, 예. 예를 들자면은 이 데이터 링크를 이용해서 이 LAH 미르온이 표적을 먼저 발견했다. 그러면은 근데 내가 혼자서 하기에는 버겁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링크로 그 좌표를 보내주면은 K9 자주포나 천무 그렇죠. 대대에서 어이쿠 표적 감사합니다. 그러고 네. 쏴서 이제 직접 면적 제압을 해버리는 거죠. 네트워크가 되는 기종과 안 되는 기종은 천지 차이 같아요. 그렇죠. 집에서. 예. 미로는 소형이 있지만 무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 예. 일단 적전차를 제압할 수 있는 공대지 유도탄과 네. 20mm 터렛건이 주무장인데요. 이 20mm 터렛건이 코브라에 있는 거 같은 거. 아, 근데 같은, 예. 여기에도 2.75인치 로켓까지 조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데 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가 독자 개발한 이게 독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독자 개발한 헬파이어급 공대지 대전차 유도탄 천검. 천검. 이거 네. 4발 갑니다. 네. 이거 4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헬리콥터 하나가 있는데 여기 4개 갖고 올라가. 이론적으로는 전차 4대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실전에서 헬기 한 대가 전차 하나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4개가 장착 가능하고 이 천검은요. 이게 공격력뿐만 아니라 이게 생존성에도 연관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장에서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소형 무장 헬기 그것도 민간용 LCH하고 공통성이 있는 높은 매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게 적한테 계속 노출돼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적도 뭔가를 나한테 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노출되는 그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생존성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천검은 그걸 가능케 해주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 천검이 텐덤 탄도예요. 앞에 조그만 폭약이 있어서 요즘에 왜 반응 장갑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제끼고 이제 본 장갑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있었는데 1000mm 이상의 관통력을 아이고 1m네. 1000mm 이상이면 웬만한 건 지금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됐을 때 솔직히 복합 장갑이라고 그래도 균질화병 간판 기준 1000mm면은 그 버티기 힘들죠. 대부분의 주력 전차들이. 그리고 전면에 하나잖아요. 전면도 그거 힘든 게 많죠. 예, 근데 위에서 쏘거나 옆에서 쏘면 아우, 뭐 이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또 하나 이제 가시선하고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해서 이게 표적을 탐지할 때 이중 모드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충분히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요즘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AI. AI. AI 알고리즘을 탑재했어요. 그래서 얘가 학습을 한대. 예. 학습을 해서 이게 딥러닝을 통해서 운용자 개입 없이 고정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다. 저는 이 AI가 스카이넷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예. 들거든요. 근데 이거 인공지능이면 나중에 학습하다가 내가 왜 날아가야 되나 이러고 막 보면 그러지 않겠죠 설마? 그러지 않겠죠 설마?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사이버다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냉전 이후도 토가 굉장히 많이 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토의 아쉬운 점이 하나가 뭐냐면 사거리의 문제가 좀 많았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천검은 사거리가 8km 이상. 어우 기네요. 헬파이어급이네요. 완전히. 들리는 얘기하면 10km도 충분히 날아간다. 그런 얘기도 좀 제가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뒤에 이제 와이어가 해서 데이터를 같이 그렇죠, 날아가잖아요. 현대전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무선 데이터로만 데이터를 주잖아요. 적이 충분히 재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게. 그리고 광섬유로 데이터를 주게 되면 굉장히 정교한 유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네. 때문에 우선보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걸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리고 천검에 또 중요한 게 네. 산등성이 산이나. 같은 뒤에 딱 숨어가지고 네. 표적이 안 보여도 네. 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아, 비가시선. 비가시선, 넌 라인 오브 사이트, NLOS, 아, 예, NLOS 기능. 예. 미사일이 그 표적을 향해 날아가서 공격을 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생존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건 맞는 입장에서 반칙인데. 아주 골치 아프죠. 예. 굉장히 반칙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 헬기도 잘 안 보여요, 원래. 근데 미사일 떠봐요, 안 보여요. 그렇죠, 안 예. 보여요, 그거. 그리고 또 표적이 대규모 기계화 부대일 경우에 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잠시 자신을 노출해서 하지만 네. 이 TADS를 통해서 표적을 탐지해서 여러 개의 목표를 공격하고 아. 잽싸게 숨으면 됩니다. 이게 그렇죠. 파이어 앤 포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외에도 네. 20mm형 터렛형 기관포 네. 그리고 2.75 인치 로켓 이 둘이 장착이 되는데요. 네. 이게 2.75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mm 터렛형 기관포는 코브라와 FA50에 장착된 M197 계열 게틀링 기관포 이거를 이 미르온에 맞게 개량한 모델입니다. 네. 발사 속도가 분당 최대 1,500발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동이에요. 예. 이게 재밌는 게 예. 통합형 헬멧 시연 장치에 포탑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네. 고개를 딱 돌리면 네. 같이 돌아가요. 저 그거 봤어요. 예, 이렇기 때문에 네. 조준도 이걸로 하고 빠르고 정확한 조준이 가능해요. 그 외에 다른 무장도 게임패드 같이 생긴 네, 네. 그런 어떤 무장 운용 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되게 직관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에어울프보다 낫네요. 그렇죠. 에어울프는 기관포 고정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2.75인치 로켓 7연장 발사관을 최대 2기를 장착 가능한 대신에 이게 이거 2대를 장착하면 미사일을 못 달긴 해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요즘은 이제 2.75인치 로켓도 정밀 유도 버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거 비공도 충분히 나중에 좀 통합이 될까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2.75인치를 헬기에 달았다는 건 사실 광역제한 목적이 좀 있는데 원래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비공 같은 게 들어간다면 저렴하게 정밀 타격 예.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무장을 장착해가지고 아파치와 같이 하일로 믹스 개념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이미 미르온의 성능은 입증이 됐습니다. 제한된 고도와 속도 내에서 장애물 사이를 통과하는 시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버티컬 테스트 당연히 뭐예요 수직 급상승하고 뭐 이런 테스트 그다음에 롤 리버설. 롤 리버설이라는 게 뭐냐면 헬기가 이렇게 있다고 영지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세우면서 뒤로 갔다가 다시 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이 롤 리버설이 왜 중요하냐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공격 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적한테부터 이제 뭐 사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롤 리버설만큼 급격하게 회피하는 기동이 요긴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예. 이 롤 리버설 기능도 굉장히 우수한 수준으로 테스트를 통과했다.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영하 39도에서 어이구. 12시간 연속 노출. 영하 한 40도에서 자동차 하면요. 배터리 금방 방전. 아니 영하 30도 들지 영하 3도만 돼도 저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세상에. 엄청난 운용 능력을 보여줬다. 오, 예. 예.
참고로 테스트까지는 아니었지만 2023년 네. 중동 지역의 최대 규모 에어쇼인 네. 두바이 에어쇼에서도 시험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륙하자마자 고개 비행을 시작해서 뭐 급하강, 급상승, 360도 회전까지 아주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거잖아요. 방금 영하 39도였잖아요. 예, 두바이 또 덥죠. 한 40도 안 되나요? 엄청 덥죠. 예. 어마어마하죠. 기계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온도 차이가 80도 갭 차이면 기계하시는 분들은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나오자마자 그런 기동하고 하니까 현지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폴란드 바르샤바의 워크숍에 참석했을 때도 우리 LH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예.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제조사 그 관계자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항상 나왔던 하지만 그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중동의 모 국가에서 아, 예. 이 모 국가들이 게릴라들 반군들하고 싸울 그렇죠. 그런 게 예. 많은데 이 아파치가 이렇게 딱 해서 확 나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대요. 그렇게 해서 경쾌한 기동성과 그다음에 운용 유지비가 저렴하고 공격형 헬기가 없나라고 찾고 있던 중에 이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런 경량의 무장 헬기, 경공격 헬기에 대한 수요라는 게 전 네. 세계적으로 꾸준히 있는 편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작지만 이렇게 야무진 이런 기종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아무래도 가능성이 네. 우리나라는 어차피 대형 공격 헬기를 못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잠재 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게 좀 파생형이 또 있다면서요? 있다고 합니다. 예. 2022년 DX 코리아 즉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네. KAI가 LAH를 토대로 특수작전 및 항공지원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개조한 LUH 즉 소형 다목적 헬기와 SAH 특수작전 헬기 이 모형 및 CG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아. 이게 SAH 같은 경우는 LAH에서 20mm 기관포를 없애고 천검 공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도 제고 한마디로 무장을 뺀 거죠. 아, 다. 대신 뒷자리를 살려서 원래 LAH는 뒷좌석이 이 캐빈이 제거가 있죠. 됐거든요. 예. 거기를 다시 되살려가지고 네. 후방석에 특수부대원을 2명씩 총 4명을 탑승시켜가지고 적진에 침투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라펠이나 페스트로프 같은 특수부대원의 신속한 헬기 하강이 가능한 장치 및 외부 좌석도 추가해서 대테러 및 도심지 작전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게 했다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외부 좌석에 앉아 있다가 현장에 도착하면 잽싸게 뛰어내리는 거죠. 그거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뭐 특수작전 할 때 많이 하죠. 그 리틀버드가 그런 거 많아요. 아, 딱 그러네요. 네, 리틀버드. 리틀버드. 네. 네. 한편 12.7mm 또는 7.62mm 기관총 포드, 네. 70mm 로켓탄 등을 장착해서 경무장 정도는 추가로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특수작전 화력 지원 정도는 가능하게 할 예. 계획입니다. 아, 예. 그런데 이 특수작전 헬기보다 더 관심이 쏠리는 파생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유모인 복합 체계, 네. 멈티죠. 아, 멈티. 예. 이게 무인 정찰 드론 같은 걸 먼저 내보내서 탐지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많거든요. 이 멈티는 단순 정찰뿐만 아니라 파괴할 수 있는 이게 자폭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요긴하고 LH에는 이 후방석에 이 멈티 오퍼레이터가 탑승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예. 예. 그래서 이 멈티가 앞으로는 이게 대단히 필수적인 이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 멈티가 예를 들어서 이 LAH가 다 이 오퍼레이터를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를 태운 헬기 한 대에다가 선에다에 이제 완전 공격형으로 해서 이게 팀을 이뤄서 이렇게 편대로 하게 되면 이 멈티의 그 효과를 훨씬 더 고효율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약간 그 미군 아파치, 예. 롱보 아파치 예. 개념에서 그러니까 레이더가 있는 헬기가 네. 없는 헬기 세네 대 정도를 제어하는 약간 좀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네요. 네, 굉장히 비슷하죠. 제가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양측 합해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00대 이상, 어떻게 보면 뭐 150대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대부분의 이 피해가 보병이 지구 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맨패스. 맨패스에 굉장히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멈티나 이런 게 빨리 좀 실제로 전력화됐으면 해요. 제가. 예. 이렇게 LAH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전 배치와 양산이 확정되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우리 군 전력의 어떤 최선의 어떤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네, 네. 노력해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어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항공 쪽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대박을 내려면 이 미르원이 한 건 해줘야 됩니다.
오늘 소형 무장 헬기 미르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쪼록 미르온의 앞날이 고공행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K무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KFN TV가 885만 가입자를 등에 업고 당당히 IPTV KT 101번 채널의 주인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우. 물론 이전 채널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01번 채널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파이팅!